네, 안녕하세요. 어토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사람인데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인데 특이하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 책에 나오는 전망이론이라는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원래 주류 경제학이었던 효율적 시장 이론의 대체제로 각광을 받은 게 행동경제학이죠. 이 책을 보고 나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심코 하게 되는 실수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어 결혼이라든지 이혼, 학업 등에서 선택을 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책의 주제는 직관과 편향입니다. 직관과 편향. 이 책의 제목이 Thinking Fast and Slow죠. Fast and Slow. 빠르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직관이죠.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직관과 편향에 대한 연구는 사실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이 사람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같이 했는데 원래 같았으면 노벨 경제학상도 같이 탔을 텐데 그 수상 1년 전인가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벨상은 살아계신 분한테만 주기 때문에 수상은 혼자 했다고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 혼자. 이 책은 직관과 편향에 대한 내용이죠. 직관이라는 거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직관이라는 게 유지되었겠죠. 예를 들면 풀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을 때 그거를 직관적으로 맹수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생존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게 아직도 인간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직관이라는 거 이게 생존에 대부분 유리하지만 때로는 편향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편향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실수도 하고 어떤 잘못된 편향에 빠진 결정들을 한다는 거죠. 이 데니얼 카너먼은 이 책에서 그런 직관과 편향이 만들어진 이유로 시스템 1과 시스템 2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게 바로 Thinking Fast and Slow. 시스템 1이 fast입니다. 시스템 2가 slow.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을 담당하는 부분이 시스템 1입니다. 빨리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시스템 1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서관 사설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는 내성적일 것이다. 좀 조용할 것이다. 도서관에서 조용한 곳에서 일하니까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곳에서 일하니까 내성적일 것이다. 도서관 사서라는 거를 보고 직관적으로 내성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스템 1이 작동한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성적이라는 게 편향입니다. 여기서 도서관 사서라는 걸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내성적이라는 게 떠올랐다. 이게 시스템 1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직관이 만들어낸 편향. 다른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는 주식 수익률도 좋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직관이 만들어낸 편향. 시스템 1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깊이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좀 더 깊이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더 생각할 때 작동하는 게 시스템 2입니다. 직관이 만들어낸 편향. 이번 영상에서는 시스템 1과 2가 만들어내는 편향들, 직관과 편향들을 보고 어떤 편향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알아보고 그런 편향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편향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1과 2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면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죠? 화가 나 있다, 소리를 지를 것 같다, 뭔가 불만이 있다, 화를 낼 것 같다, 나에게 욕을 할 것 같다. 이런 표정의 사람을 봤을 때 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이걸 시스템 1이 하는 겁니다. 시스템 1이 이런 생각을 장관하는 겁니다. 시스템 1은 빠르게 생각하고 시스템 2는 느리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3, 7 더하기 3은 10이라는 게 바로 떠오르죠. 시스템 1이 작동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7 더하기 3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7 곱하기 24,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바로 떠오르지가 않죠.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천히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작동하는 게 시스템 2입니다. 그리고 그냥 걸을 때는 의식 안 하고 걸을 수 있죠. 의식 안 하고 걸을 수 있지만 일정 속도 이상으로 걷기, 만약에 속도 몇 이상으로 걷기 그러면 의식을 하고 그 속도 이상을 유지하려고 의식을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시스템 2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또 텅 빈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이때는 우리가 딴 생각도 하고 가끔 그럽니다. 전화를 하기도 하고 텅 빈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신경 쓸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이때는 시스템 1이 작동합니다. 반면에 안개가 낀 고속도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죠. 바로 앞에 누가 나올 수도 있고 옆 차선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2가 작동합니다. 시스템 1은 우리가 편할 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2는 반대로 불편할 때,
우리가 긴장을 할 때 시스템 2가 작동됩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1은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고 시스템 2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딱 문제를 받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럴 때 작동하는 게 시스템 2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 시스템 2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시스템 1에서 시스템 2로 우리의 주도권이, 생각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 1과 2가 나눠져 있는 이유가 나눠져 있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시스템 1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의식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죠. 우리가 7 더하기 3을 생각하는데 머리 아프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방식이 생존에 유리했겠죠. 옛날에는 먹을 게 많이 없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모 안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죠. 그러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면서 대부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1이 발전을 한 겁니다. 반면에 시스템 2는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죠. 17 곱하기 24라는 걸 계산하려면 에너지 소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시스템 1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시스템 2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편향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특히 현재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죠. 옛날에는 나뭇가지 소리가 들렸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맹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망치는 인간이 유리했고 가만히 있어봐. 맹수가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안 친 사람은 재수가 없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시스템 1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는 그런 위험은 별로 없죠. 시스템 2를 작동 안 했을 때 받는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유래했던 시스템 1 때문에 편향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5대의 기계로 5개의 장치를 만드는데 5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대의 장치를 만드는데 몇 분이 걸리겠는가? 자, 직관적으로 딱 떠올랐을 때 100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근데 답은 5분이죠. 직관적으로는 100분이라고 떠오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100분이 아니라 5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할 때 시스템 2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시스템 2는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깨워주지 않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100분이라고 믿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식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경제적이죠, 사실. 시스템 2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더 쓰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 2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죠.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저장을 많이 해놓기 유리하도록 진화를 했다는 거죠. 몸이 시장이고 이 에너지라는 게 화폐라고 치면은 우리 몸은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경제적인 거겠죠. 최대한 경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집중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단계에 갑자기 땡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시스템 2를 오랫동안 작동을 하면은.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면은 시스템 2가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작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짜증이 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 이미지도 한번 보시죠. 이 이미지도 이 직관과 편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딱 봤을 때 밑에 쪽 그림이 더 길어 보이죠. 밑에 쪽 선이 더 길어 보입니다. 위에 쪽 선이 더 짧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 선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줄을 꺼보면 똑같죠. 선은 똑같은데 아무리 두 선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려 해도 이 이미지를 딱 보면은 두 선이 길이가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1을 킨 상태에서 봐도 우리의 직관은 이렇게 편향을 만든다는 거죠. 자, 시스템 1과 2의 특징입니다. 시스템 1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시스템 2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1은 편향을 만들고 시스템 2는 게으릅니다. 에너지 소모가 적고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칼로리 소모를 한다는 거죠. 시스템 2가 작동을 할 때. 실험 결과 실제로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2를 계속 가동을 하면은 자아고갈 현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시스템 2가 지속되면은 자아고갈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 자아고갈 현상이라는 게 의지력을, 자제력을 잃는 겁니다. 평소에 참던 초콜릿을 갑자기 먹고 짜증을 낸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자아고갈 현상인데 시스템 2가 지속될 때 이런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공항에서 어떤 한 사람을 나의 지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금방 찾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오래 지속되면은 자아고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에너지 소모가 적도록 에너지를 투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 2가 지속되더라도 에너지를 투입해주면 예를 들면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이러면은 자아고갈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실험 결과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두 그룹 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실험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도중에 한 그룹에는 실제로 포도당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를 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그냥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레모네이드를 줍니다. 그렇게 실험을 한 결과 포도당을 준 실험군에서는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레모네이드를 마신 쪽에서는 자아고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막 짜증을 날 때 있죠. 여자친구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짜증을 낼 때 실제로 초콜릿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자아고갈 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오래 기다렸다든지 뭐 짜증을 나는 일이 있었겠죠. 짜증이 있었으니까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난 거겠죠. 그럴 때는 초콜릿이나 단 걸 주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판사들의 가석방률을 보면은 또 재밌는데요. 이 조사 결과 가석방 판사의 판결은 점심시간이 되기 2시간 전부터 점차 가석방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점점점 낮아져서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는 0%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석방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이런 서류를 보면서 가석방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비논리적인 약간 좀 충동적인 그런 모습이 가석방률 0%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가석방률이 65% 상승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판결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모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스템 1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밑에 선이 더 길어 보이는 것처럼 시스템 1이 대부분의 일을 간정합니다. 근데 이런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시스템 1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시스템 2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시스템 2의 통제권을 많이 넘겨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편향을 만들지 않고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시스템 1과 유사하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 2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행동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어떤 사람은 시스템 1 같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 2 같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마시멜로 실험이죠.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30분을 기다리면은 마시멜로 2개를 주겠다. 30분 동안 안 먹으면. 이렇게 했을 때 30분을 기다린 애들이 있고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먹은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겠죠? 그냥 먹은 애들은 시스템 1에 좀 더 치우친 아이들입니다. 반대로 안 먹고 기다린 아이들은 시스템 2의 지배를 받은 아이입니다.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 생각해서 안 먹고 기다린 거죠. 이런 아이들은 시스템 2 쪽에 좀 더 성격이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을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를 해보니 기다린 아이들이 더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지적 능력도 뛰어났고 마약 복용률도 낮았다는 거죠. 자제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지켰다는 거죠.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시스템 2한테 통제권을 많이 줘야 됩니다. 결정권을 시스템 2한테 의도적으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논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아지죠. 이 시스템 1과 2가 타고난 기질이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스템 2한테 통제권을 주고 시스템 2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시스템 1과 2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현실에서 시스템 1과 2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기업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기꾼과 정치인들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메시지를 간결하게 만들고 글자와 배경 사이의 대조를 최대한 명확하게 만들고 고품질 종이를 사용해서 인식을 하기 쉽게 만들죠. 이런 노력이 그냥 단순히 보기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기 편하다는 거는 시스템 2가 작동하지 않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2가 작동하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바로 봤을 때 바로 인식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를 활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TV라든지 어떤 매체에 계속 나와서 얼굴을 보입니다.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 1은 그 말을 진실하고 헷갈려 버립니다. 실제로 진실이 아닌데도 많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과 헷갈리게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럴싸한 언어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진실이라고 믿게 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시스템 1이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자주 봤다는 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주 봤는데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스템 1은. 자주 봤는데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저건 안전한 거야. 안전하기 때문에 저거는 진실이야.
라고 이런 단순한 프로세스로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 2가 작동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나와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시스템 2를 또 깨워서 시스템 2한테 통제권을, 결정권을 넘겨줘야겠죠. 저 사람이 자주 보인다고, 저 사람이 나와서 자주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는 아니야, 진짜가 아닐지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시스템 2한테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포스터를 봤을 때도 이 포스터가 보기 편하다 라는 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는 순간 시스템 2가 작동합니다. 앞에서 말한 교훈이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스템 2한테 주도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기업 공모를 할 때, 기업 공개를 할 때, IPO를 할 때, 상장을 할 때 발음하기 쉬운 주식일수록 그 회사의 이름이 발음하기 쉬울수록 이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상장하고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이 좀 등락이 심하죠. 심한데 그럴 때는 어떤 사소한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가진 기업은 주식 발행 이후 첫 주 동안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기업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 1이. 우리의 시스템 1은, 우리의 순진한 시스템 1은 이 회사의 이름이 발음하기 쉽다, 편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발음하기 쉽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 회사가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고 더 튼튼하다는 뜻도 아니고 우량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스템 2한테 판단을 맡겨야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시스템 2가 작동할 때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글씨를 보기 위해서 눈을 찌푸리다든지 동공이 커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 시스템 2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험을 해봤는데 아주 좋은 종이에 글씨가 또박또박 적힌 문제의 시험지와 꾸긴 저품질 종이에 흐릿흐릿하게 적힌 문제 두 개로 실험을 해봤는데 안 좋은 종이에, 저품질 종이에 흐릿한 글씨로 적힌 문제가 더 점수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스템 2를 깨운 건 아니지만 아까랑 반대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시스템 2를 깨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직관적인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시스템 2가 발동되도록 눈을 이렇게 또렷하게 떠서 동공을 커지게 한다는 이런 시험지를 줌으로써 시스템 2가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시험 점수가 실제로 높아졌다. 시스템 2가 작동을 한 거겠죠. 우리가 시스템 2를 켜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했을 때 실제로 동공이 커지고 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반대로 의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의식과 신체가 서로 상호간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토라는 걸 생각하면은 실제로 속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신체도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책에는 이런 실험 결과도 있는데 고개를 저으면서 어떤 사설을 읽게 했더니 실제로 그 사설의 수용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좋은 종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를 읽는 데는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흐릿한 글씨이기 때문에 시스템 2가 작동이 되는 거죠. 또 이 분위기도 어떤 시스템이 켜지냐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좋은 분위기는 시스템 1이 켜질 가능성이 높고 나쁜 분위기는 시스템 2가 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라는 거는 이 시스템 1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체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좋은 분위기는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을 때는 시스템 1이 활성화됩니다. 직관력이 올라가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직관력을 올리고 싶은 상황이라면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직관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나쁜 분위기는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할 때는 시스템 2가 활성화됩니다. 이때는 인지력이나 논리력이 올라갑니다. 또 아까 말했다시피 자주 본 거는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자주 나온 이유죠. 자주 본 것도 안전한 것, 좋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는 시스템 1의 활성화, 그리고 호감을 만듭니다. 자주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다. 고로 안전하다. 좋은 분위기다. 시스템 1의 활성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은 그냥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냥 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나쁜 일이 안 생겨야 되죠. 그 사람한테. 자주 만났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시스템 2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죠.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할 때 중요하겠죠. 투자할 때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좋은 주식이라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삼성전자를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인다고 해서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시스템 2한테 주도권을 넘겨서 자주 보인다는 이유로 내가 주식을 사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자도 말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직관을 따르려고 하죠. 주가가 떨어지면은 무서워서 팔고 올라가면은 따라서 사고 싶어. 이게 직관입니다. 의심을 하는 게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죠. 의심을 하는 게, 주가를 의심하는 것, 회사를 의심하는 것, 사람을 의심하는 것에 에너지 소모가 더 듭니다.
책에는 의심을 지속하기란 확신에 빠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의심하기란 진짜 힘듭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전에 말했다시피 자아고갈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 1과 2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다시피 시스템 1을 무조건 따를 경우 실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판단을 제거하고 시스템 2한테 운전대를 맡기세요. 자, 우리는 이제 시스템 1과 2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 1과 2가 만드는 어떤 편향들, 이번에는 그런 편향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떤 편향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편향들이 있고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휴리스틱이라는 겁니다. 휴리스틱. 이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림짐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문제를, 어떤 질문을 다른 내가 대답하기 쉬운 문제, 내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주식을 사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시스템 1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바꿉니다. 당신 이 회사를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 회사 주식을 사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나요? 이 회사가 좋아야 되고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가가 싼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어렵죠. 시스템 2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시스템 2는 게으르죠. 게으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서 시스템 2한테 전달합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건 대답하기 쉽죠. 저는 삼성전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대답을 하고 재고를 하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휴리스틱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멸종위기에 빠진 종을 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부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죽어가는 돌고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감정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실제로 기부를 하거나 할 때 이런 감정적인 장면을 많이 보이게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시스템 1은 잘 속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는 이 주식을 사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어떤 질문이 포함되어 있냐면 현재 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회사가 인기가 많은가? 매출이 높은가? 같은 질문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시스템 2한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질문 같은 게 우리가 단순히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이렇게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정책 위반자들한테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멸종위기에 빠진 동을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죽어가는 돌고래보다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죠. 이런 감정적인 휴리스틱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회사의 실적을 예상할 때도 휴리스틱 질문을 받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예측할 때 목표 질문은 이겁니다. 미래의 실적이 어떨 것 같은가? 이 회사의 미래 실적이 어떨 것 같은가? 이게 원래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질문으로 보통 대처를 하죠. 과거 실적이 어땠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처를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야 되지만 과거 데이터가 미래 데이터를 보장해주진 않죠. 과거 실적 좋았다고 해서 미래 실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될 거는 미래 실적입니다. 과거 실적을 보고 미래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바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금 답해야 할 질문은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게으른 시스템 2는 대체된 질문에 대한 답을 승인하고 순진한 시스템 1은 그걸 확신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겠죠. 그리고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휴리스틱 중에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잘 생각나는 것에 높은 비중을 두는 편향입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은 감기보다 비행기 사고로 죽는 것을 더 걱정한다. 왜 그럴까요? 감기로 죽었다는 사람은 잘 이야기를 못 듣지만 비행기 사고는 드문 일이지만 뉴스에 나오죠. 큰일처럼 보도가 되죠. 쉽게 떠오르는 것을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비행기 사고가 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잘 안 타려고 하는, 실제로는 감기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비행기를 더 무서워하는 현상이 생기죠. 실제로 9.11 테러 이후에 테러 보험 가입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 가입률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또 폭락 이후에 폭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려한다거나 이런 게 아주 최악이죠. 또 이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도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들한테 남편 아내한테 이렇게 물으면은 누가 더 가사 기여 비율이 높은가, 누가 더 집안일을 많이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를 질문했을 때 서로 자기가 높다고 하죠. 왜냐면은 내가 한 것밖에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당연하게 상대방이 한 거는 쉽게 떠오르지 않고 내가 한 건 쉽게 떠오르니까 내가 한 게 당연히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 다 서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이런 실험입니다. 피험자들한테 자신이 단호하게 행동했던 순간을 12가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고, 다른 시험군한테는 자신이 단호하게 행동했던 순간을 3가지 기억해보라, 이렇게 각각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2가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어떤 프로세스, 어떤 사고 절차를 겪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12개를 떠올리기는 쉽지가 않죠. 아무리 단호한 사람이라도. 12개를 떠올리려면은 과거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뭐를 의미할까요? 12개를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고 과거까지 뒤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시스템 2가 작동을 하는 거죠. 12개를 떠올린 사람들은 더 단호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12개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3가지는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떠올렸던 사람은 자신을 단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12개나 떠올렸기 때문에 더 단호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3개밖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행동을 떠올리는데 얼만큼 노력이 필요했냐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떠올린 그 가지수보다. 이건 시스템 1이 작동한 결과죠. 시스템 1은 단순하게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가 단호하게 행동했던 순간이 잘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그런 순간이 잘 없기 때문이야. 내가 단호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내가 3가지를 쉽게 떠올렸던 이유는 내가 단호하기 때문에 잘 떠올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스템 1은. 이것도 역시 가용성 휴리스틱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더 높은 비중을 둔 거죠. 떠올리기 어려운 일은 비중을 낮게 두고 떠올리기 쉬운 일은 높은 비중을 둡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 시스템 1과 2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자신이 단호하게 행동했던 순간을 12가지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겁니다.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었더니 이 사람들은 12가지를 떠올리는데 오래 걸렸음에도 자신들이 단호하다고 믿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앞서 음악이 없었을 때는 떠올리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내가 떠올리기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시끄러운 음악이 들릴 때는 그냥 이 음악이 정신을 사납게 하기 때문에 떠올리기 어렵다라는 걸 생각한 거죠. 내가 아니라 음악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단호하다고 믿더라. 아주 재밌죠.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편향은 여러 문제를 만듭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좋아하는 기업,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우리는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리스크는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기업의 리스크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떠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그 리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올리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리스크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떠올려지지 않아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떠올라도 높은 비중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스템 1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정말 없나? 내가 떠올리기 어려워서 그렇게 믿어버린 건 아닐까? 의심해봐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그런 가용성 휴리스틱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도 그런 리스크를 확인해야겠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정보만 받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정보도 받아야지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에 빠지지 않겠죠. 첫 번째로는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휴리스틱에 빠지지 않았는지 잘 생각해보고 시스템 2한테 판단을 넘겨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볼 편향은 단내림 효과라는 편향입니다. 단내림 효과라는 거는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어떤 정신적인 다수로 작용해서 이후의 판단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를 단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딱 박혀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디가 떠났을 때 나이가 95세 이상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자,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떤가요? 간디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가 35세 이상이었을까요? 이 두 질문을 받은 사람은 서로 다른 대답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95세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95세 주변에서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35세가 들어간 질문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닷을 내리는 거죠. 35세라는 것에. 그래서 여기서 많이 못 벗어나게 됩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상치가 적힌 보고서 같은 거. 그 숫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자신의 실적 전망을 할 때 어떤 숫자를 제시하겠죠. 그러면 그 투자자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싫어도 거기에 닷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에. 이런 것도 있겠죠. 증권사들이 매년 이런 전망을 하죠. 하반기, 상반기. 우리들은 이런 숫자에 닷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숫자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 어떤 사람은 35,000원에 삼성전자를 매수했고 어떤 사람은 95,000원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삼성전자를 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이 A라는 사람은 35,000원에 닷을 내렸고 이 B라는 사람은 95,000원에 닷을 내렸죠. 이 두 사람은 가치 판단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내림 효과 때문에 같은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나의 매수 단가가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95,000원에 샀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가 95,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단내림 효과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로 부동산 같은 걸 할 때 이 호가가 높은 집일수록 그 집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호가에 닻을 내려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호가에 닻을 내려서 매수자가 그 호가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자면은 이 여행 갔을 때 이런 흥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상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이 숫자에 닻을 내리도록 만드는 거죠. 이 가방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상인이 부르는 그 가격, 처음에 부르는 그 가격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닻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격을 깎으려고 해도 그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이 책이 제시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100달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100달러라는 가격에 닻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10달러 이런 식으로 아예 완전히 범위가 다른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 의도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죠. 보통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게 안 좋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범위 내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협상이 끝났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가격으로 시작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인이 얼마 제시했을 때 그 가격을 듣고 그냥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협상은 끝이야. 나는 그 가격으로 절대 시작할 수 없어.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그냥 가는 거죠. 가면은 그 상인이 잡겠죠. 그러면 이제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단내림 효과 편향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협상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거죠. 자, 그리고 평균으로의 회귀 편향도 있습니다. 평균으로 회귀라는 거는 모든 것은 이제 평균으로 수렴하려는 성격이 있다는 그런 이론이죠. 주가도 평균으로 회귀하고 어떤 사람들의 성적도 시험 성적도 평균으로 회귀를 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이론인데 이 평균으로 회귀를 잘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데니얼 카너먼이 이 전투조종사 교관들을 평가하고 생도들을 평가하는 그런 부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 교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카너먼이 혼내지 말라는 거죠. 혼내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혼낸다고 해서 더 잘해지는 게 아니니까 혼내지 마라. 역효과만 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교관이 그렇지 않다. 내가 실제로 혼내봤더니 조종사들이 혼내니까 잘해지더라. 그리고 반대로 칭찬하니까 잘 못해지더라. 이렇게 카너먼한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카너먼이 혼내지 마라고 하니까.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혼냈더니 나아지더라. 칭찬했더니 오히려 못해지더라. 데니얼 카너먼은 그건 아니라고 하죠. 그거는 착각일 뿐이라고 하죠. 카너먼에 따르면은 이것은 평균으로 회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관은 평균 범위 내에서 못하면은 혼내지 않겠죠. 하지만 평균을 벗어나서 이례적으로 못하면은 혼낼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혼났다는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못했다는 거죠. 이례적으로 못했다는 거는 만약 이후에 그 못했던 사람이 잘해진다면 이것은 혼나서 잘해진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못했던 것이 그냥 평균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거죠. 같은 이유로 이례적으로 잘하면 칭찬을 받을 겁니다. 이례적으로 잘했던 것은 반복되기 힘들죠. 이례적인 것은 반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평균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잘한 사람한테 칭찬을 하고 이례적으로 못한 사람한테 혼을 내면 평균으로 돌아오죠. 다시 말하면 교관이 칭찬을 하던 혼을 내던 생도들은 이 훈련생들은 같은 결과를 냈을 겁니다. 교관은 무작위적인 사실관계에 인과적인 해석을 붙인 것뿐이죠. 자신이 그렇게 안 했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건데 거기에 인과적인 결과를 붙인 겁니다. 내가 혼내서 잘해진 거야. 칭찬해서 못해진 거야. 라고 이런 해석을 붙인 것뿐이죠. 그런 저주,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요. 이 스포츠 잡지에 표지를 장식하고 나면은, 표지에 나오고 나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징크스.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도 평균으로 하기 때문이죠. 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잘해서 여기 표지에 실렸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잘해서 이례적인 성적을 거두어서 이례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여기에 표지에 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냥 평균으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잡지 표지에 실렸던 안 실렸던 이 사람은 성적이 평균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 스포츠 잡지 징크스도 사실은 평균으로의 회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평균으로 회귀를 잘 말해준 사람이 존 보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뱅가드 창업자죠. 이 사람의 책,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책을 보면 펀드 매니저의 실적을 장기간 조사해서 펀드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걸 조사를 해본 거죠. 펀드 매니저 실적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 라는 걸 알아본 거죠. 결과를 요약하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특정 연도에 좋은 실적을 냈던 펀드는 다음 해에 나쁜 성적을 낼 확률이 높았고 특정 연도에 나쁜 실적을 올린 펀드는 다음 해에 좋은 실적을 올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주는 교훈은 특정 연도에 어떤 펀드가 성적이 좋았고 나빴고를 가지고 펀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평균으로 회귀할 뿐입니다. 성적이라는 것은. 주식 시세는 어떨까요? 그러면 주식 시세도 평균으로 회귀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평균으로 회귀가 맞다면 많이 오른 주식은 평균으로 수렴해 빠질 것이다.
또는 많이 빠진 주식은 평균으로 수렴해 상승할 것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평균으로 회귀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많이 올랐으면 다시 빠지고 많이 빠졌으면 다시 오르고 이 평균으로 수렴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근데 여기에는 주가에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라는 게 있죠. 가치라는 게. 그 회사의 실적은 그 회사의 평균을 반영하겠죠. 그 회사의 평균은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겠죠. 이 근본적으로 기저에는 이 가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주가에는.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회사는 평균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평균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 회사가 평균으로, 이 주가가 평균으로 수렴을 하더라도 우상향을 그리면서 수렴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평균 자체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전의 가격만 보고 평균으로 회귀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5만 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고 이 회사의 실제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가라는 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가치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균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또 수렴을 하겠죠. 반대로 평균이 낮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았어도 안 된다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단순히 팔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평균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실적을 이렇게 보다가 회사 실제 가치가 많이 빠졌는데 가치가 많이 빠진 걸 생각 못하고 그냥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평균은 이렇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최악이죠. 평균 자체가 많이 낮아졌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토록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기저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 평균치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평균으로 회귀는 하지만 가치를 수렴하면서 평균으로 회귀를 한다는 거죠. 주가는 그렇다는 거죠. 다음은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겁니다. 사후 확신 편향은 결과를 보고 나서 그럴 줄 알았다라고 확신하는 게 사후 확신 편향이죠. 폭락하는 주식을 보거나 2009년 금융위기 이런 걸 보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진 겁니다. 이런 사후 확신 편향이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은 위험하지 않은 수술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수술인데 결과적으로 환자가 죽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판사는 의사가 더 주의했어야 했고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고 판결을 내리겠죠. 하지만 그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누가 봐도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어쩌다 운이 안 좋아서 환자가 죽은 것 뿐이죠. 이 의사는 다음번에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의사들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그 결정이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지만은 올바른 결정을 하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 수술의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90%라도 10%의 안 좋은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은 이 결과가 나쁘더라도 우리는 용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의사들이 이런 결정을 꺼리지 않겠죠. 옳은 결정을 계속 하겠죠. 이런 거를 투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화학 회사인데 배터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화학은 돈을 꾸준히 벌고 있고 배터리는 향후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이죠. 투자자가 알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죠. 그런데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이 매수자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 매수자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결과를? 아까 의사랑 똑같은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주식이었고 매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이 경우 매수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만 보고 그때 매수를 했으면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부터 이런 매수를 꺼리게 되겠죠. 좋은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후 확신 편향에 사로잡혀서 다음번에 그런 좋은 회사를 발견했을 때 매수를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지만 단지 재난을 맞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난을 맞은 것 뿐이죠. 근데 이 재난은 한국에서 유독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 시장에서 유독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무리 안전벨트를 하고 사주 경계를 하고 신호를 잘 지킨다고 해도 중앙선 넘어서 달려드는 음주운전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재수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했다시피 그런 재수없는 상황은 한국에서 왜 많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LG화학이란다. 어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 배터리 회사의 경우에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음에도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옳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주식 투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 확신 편향에 빠져서 그 선택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을 그 선택을 반복하더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하면서 좋은 결정을 반복해야지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결정을 10번, 100번 반복하면은 수익률이 좋아질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과 편향에 빠지지 말자. 결과는 좋았지만 멍청한 결정이었어. 결과 편향에 빠지지 말자. 결과는 나빴지만 올바른 결정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결정을 했다면은 이후에 실패가 오든 성공이 오든 그 성공과 실패를 똑같은 자세로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 편향에 빠지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편향은 후광 효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선입견 같은 거죠. 처음에 말했던 도서관 사설을 하는 사람은 내성적일 거라는 생각. 그게 선입견이죠. 도서관 사설하는 것에 어떤 후광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잘생긴 축구 선수를 보고 공도 더 잘 찰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후광 효과입니다. 또 히틀러가 아이들하고 강아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은 아주 불편합니다. 들을 때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후광 효과가 만든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히틀러는 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인데 강아지를 좋아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게 이미지가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공한 CEO들도 후광 효과를 만듭니다. 근데 기업의 CEO가 기업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사 결과 한 3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더라도 30% 이상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거죠. 회사 실적에. 시장 환경, 세계 경제 환경 이런 게 운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실적에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CEO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경영서,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보죠. 이런 걸 보면서 숭배를 합니다. 후광 효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이 성공한 CEO는 기업을 성공시켰고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처럼 느껴지죠. 여기에 사후 확신 편향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무모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CEO는. 무모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적이 좋지 않아서 위기인 회사에 어떤 CEO가 임명됐다고 해보죠. 이 회사는 위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와서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무모한 행동을 해서 기업의 실적을 올렸다고 해보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회사는 이례적으로 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위기가 왔겠죠. 따라서 다음에 CEO로 누가 왔더라도 실적이 평균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진 실적은 평균으로의 회귀가 작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에서 구해낸 성공한 CEO라는 타이틀이 후광 효과를 만들죠. 이제 대중들은 그가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은 용기 있고 담대한 시도로 포장됩니다. 사후 확신 편향이죠. 이런 여러 가지 편향들이 결합해서 한 사람의 영웅남을 만듭니다. 물론 실제로 잘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했을 수도 있죠. 근데 말했다시피 CEO는 한 30%밖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운이 작용했다고 믿기보다는 실력이나 기술이 작용했다고 믿으려는 편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무작위성이 주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시스템 1이 그렇다는 거죠. 인과관계를 만들고 싶어하죠. 시스템 1은. 그래야지 덜 불안하니까요. 모든 게 운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1은 저 사람이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편향들은 아시다시피 문제를 만듭니다. 계속 말했다시피 문제를 만들죠.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이 후광효과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펀드 선택에 있어서 펀드의 실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카노먼이 조사한 결과 펀드의 실적과 펀드 매니저의 기술의 상관관계는 0.01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0%죠. 펀드의 성과는 펀드 매니저의 실적과 관계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후광 효과에 빠져서 펀드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로 펀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로만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 코로나 때 캐시우드의 아크 ETF 이게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 그 캐시우드의 그 후광 효과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펀드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후광 효과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앞으로도 이 펀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인지 시스템 2한테 물어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후광효과에 빠져서. 후광효과뿐만 아니라 사후 확신 편향, 평균으로 회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시스템 2한테 운전석을 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전망이론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학자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해준 이론입니다. 전망이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전망이론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효용성 이론을 많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효용성 이론이라는 거는 $500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500를 벌었을 때의 기쁨이
똑같다는 겁니다. 500달러를 벌어서 사람이랑 500달러 잃은 사람이랑 감정의 크기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500만큼 좋아졌고 500만큼 나빠졌다는 거죠. 단순한 산수로 효용을 계산하는 게 효용성 이론입니다. 근데 이 효용성 이론이 설명을 못하는 게 있죠. 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베티와 안토니가 있습니다. 베티는 오늘 1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토니도 오늘 1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효용은 똑같겠죠. 효용성 이론에 따르면은. 근데 이전 상황을 한번 볼까요? 베티는 어제 10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은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 안토니는 어제 500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은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 자, 결론은 똑같습니다. 현재는 똑같죠. 1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럼 효용성 이론에 따르면 두 사람의 기분은 똑같이 좋아야 되죠. 근데 당연히 뭐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베티의 기분이 안토니의 기분보다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토니의 기분이 베티의 기분보다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효용성 이론은 이거를 설명을 못했던 거죠. 자, 베티의 기분은 지금 어떨까요? 베티는 100달러를 바라보는 기분이 이런 장면으로 100달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100달러가 아주 크게 보이죠. 반면에 안토니는 이런 시선으로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흐릿하게 있습니다. 100달러라고. 이전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밝은 배경의 100달러와 어두운 배경의 100달러, 이 두 가지가 효용성이 같을까요? 효용성 이론에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효용성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은 모두 100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토니와 베티의 이전 기준이 달랐던 거죠. 효용성 이론의 맹점입니다. 여기서 손실 회피 심리라는 걸 추가한 것이 바로 전망 이론입니다. 자, 이게 전망 이론 그래프인데요. 이 지점이 100달러 손실한 지점입니다. 100달러 이익을 본 지점이고 손실이고 이익이죠. 근데 100달러 손실 봤을 때는 이만큼 기분이 안 좋아지고 100달러 이익 봤을 때는 요만큼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100달러지만 손실 봤을 때 더 기분이 안 좋죠. 이게 전망 이론 그래프입니다. 사람들이 손실을 더 싫어한다는 거죠. 똑같은 금액일 때.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있다고 해볼게요. 50%의 확률로 돈을 땁니다. 참가비는 100달러입니다. 여러분은 보상이 얼마일 때 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자, 동전을 던지면은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50대 50이죠. 50% 확률로 돈을 땁니다. 근데 참가비가 100달러입니다. 그러면 돈을 땄을 때 얼마를 받아야지 100달러를 기꺼이 지불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200달러 정도 돼야지 참가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보상이 1.5에서 2.5배 정도 더 많았을 때 이런 게임에 참가한다고 하네요. 이 실험 결과가 알려주는 것은 사람은 이득의 기쁨보다 손실의 아픔을 2배 정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실히 900달러 얻기 vs 1000달러를 얻을 확률 90%. 어떤 걸 선택하시겠네요? 확실한 900달러 얻기 vs 1000달러를 얻을 수 있는 확률 90%. 보통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당연히 저도 전자를 선택합니다. 확실한 900달러 얻기. 이거는 못 얻을 확률이 10%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900달러를 얻을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확실히 900달러를 잃기 vs 1000달러를 잃을 확률 90%.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후자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1에서는 위험을 회피하죠. 이 위험을 90%를 위험을 회피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는 이 위험을 추가합니다. 도박을 선택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앞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고 뒤에서는 위험을 추구할까요? 왜 도박을 선택할까요? 이것도 전망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이게 더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옵션이 나쁘면은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경향을 보입니다. 저자에 따르면은 이런 현상은 특별하지 않다고 하네요. 위험을 기회보다 긴급하게 여기는 유기체들은 생존과 번식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말하는 그거죠. 풀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을 때 이거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 중 어느 사람이 생존 확률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위기라고 생각해서 도망치는 쪽이 생존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보다 위기를 더 급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양의 이익보다 같은 양의 손실에 민감합니다. 이게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입니다. 전망 이론입니다. 이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바로 그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양의 이익보다 같은 양의 손실에 민감하다. 그렇다면 위험을 회피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경향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다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다고 해볼게요. 동전 뒷면이 나오면 100달러를 잃습니다. 동전 앞면이 나오면 150달러를 얻습니다. 이 도박이 매력적인가요? 하시겠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00달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150달러를 얻으리라는 기대감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은 안 하려고 하죠. 대부분. 하지만 계산상 이런 게임은 하는 게 유리합니다. 50% 유리하죠. 50대 50 확률인데 벌었을 때는 100달러, 잃었을 때는 150달러. 반대군요. 벌었을 때는 150달러, 잃었을 때는 100달러. 이런 게임은 하는 게 이득이죠. 이런 게임을 반복할 수 있으면 더 유리하죠. 손실회피 심리 때문에 유리한 게임도 안 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유리한 게임인데 이 손실회피 성향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내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이 좋아 승리할 가능성이 수백만 번이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그는 극단적인 손실 회피로 인해 고통받는데 그는 모든 유리한 기회를 거부한다.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인해 유리한 게임마저 피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스템 2를 가동시켜서 혹시 지금 내가 위험 회피 성향 때문에 유리한 게임인데도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참가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망 이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유 효과 편향입니다. 소유 효과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편향이죠.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와인을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A라는 와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A. 이 와인을 $100에 샀습니다. 이 사람이 와인을 $100에 샀는데 시간이 흐르자 이 와인이 $500로 올라갔습니다. $500에 사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이 사람한테요. 시간이 흐르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 와인을 $100에 사는 그 와인을 $500에 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팔지 않겠다고 했죠.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얼마 뒤에 다시 와인 경매에 갔는데 이 똑같은 와인을 $300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또 그 와인을 사지 않았죠. 이번에는 그 와인을 사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은 같은 와인을 $500에 팔지도 않고 $300에 사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와인은 $300의 가치도 없으면서 동시에 $500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이건 소유 효과 때문입니다. 책에 따르면. 해석해보면 이렇죠. 그는 그가 가진 와인을 $500에 팔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와인을 잃기 싫어서이다. 그는 그가 가진 $300에 같은 와인을 사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오타네요. $300입니다. $300. 내가 가지고 있는 $300를 잃기 싫어서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와인은 $50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새로 사기에는 $300 주고 사기에는 아까운 거죠. 이 소유효과는 전망이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손실에 대한 회피 심리가 소유효과를 만드는 거죠. 홈쇼핑이 이런 소유효과를 잘 활용을 하죠. 일단 사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하라는 마케팅이 아주 이 소유효과를 잘 활용한 마케팅이죠. 주식 투자에서도 이런 심리가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이 그럴까요? 다시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10만 원에 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지금은 5만 원이 됐습니다. 떨어져서 5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5만 원에 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삼성전자가 5만 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만약에 5만 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5만 원에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죠. 내가 10만 원에 샀더라도. 저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리해보면은 나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지 않고 동시에 5만 원의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팔지 않습니다. 모순적인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성향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삼성전자를 5만 원이나 주고 사는 것도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나의 삼전을 5만 원밖에 못 받고 파는 것도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가 살 때는 5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내가 팔 때는 5만 원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모순이 빠지지 않고 가치 판단을 해야겠죠. 이런 모순에 빠져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심리적 편향이죠. 이게 사실 여기에는 소유 효과와 손실 회피 말고도 단내림 효과도 작용합니다. 이전에 얘기했던 단내림 효과 있죠. 어떤 기준에 딱 거기에 고정되어 버리는 편향 단내림 효과라고 하죠. 내가 산 10만 원이라는 매수가 10만 원에 다시 내려버린 겁니다. 저는 이 10만 원 다시 내려버려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진 거죠. 내가 매수한 10만 원이라는 가격과 이후에 12만 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의 주가를 봤죠. 저는 거기에 단내림 효과가 추가돼서 손절을 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손절을 잘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소유 효과 때문에 손실 회피 성향, 단내림 효과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유 효과, 손실 회피, 단내림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편향에 빠지지 말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삼성전자 대신 그만큼의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만큼 현금으로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것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금액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으로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노라면은 지금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팔아야지 합리적인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합리적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손절을 잘 못합니다. 이건 빠진 주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오른 주식에도 소유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오른 주식. 흔히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 지금 엔비디아를 사야 되냐고 물으면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될지만 선택해야 되지 새로 매수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기는 너무 어려운 가격대라는 거죠. 만약에 엔비디아를 $200에 샀고 지금 $600가 됐다고 해봅시다.
이게 많이 올랐을 때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아까 떨어졌을 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안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이 5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yes라면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no라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했죠. 반대로 엔비디아가 지금 $600가 됐는데 내가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그 평가 금액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의 주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이 no라면은 no라는 건 뭐죠? 엔비디아 주식을 비싸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새로 사기에는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팔아야겠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근데 우리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잘 못 내린다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손절을 잘 못한 이유는 손절과 입절을 잘 못한 이유는 시스템 1 때문입니다. 소유효과에 벗어나서 시스템 2한테 판단을 넘겨야 됩니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주식에 비해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나는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시스템 2가 작동을 하고 소유효과는 사라집니다. 내가 엔비디아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사겠는가? 내가 삼성전자에 안 물려 있더라도 지금 5만 원에 사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 소유효과에 빠지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그런 거죠. 이미 투입된 자원이 아까워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이미 지출된 비용이 회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미래의 결정을 하는 잘못된 판단. 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두 사람 A와 B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야구의 광팬인데 이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100km가 떨어진 곳을 운전해서 경기장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폭설이 내리는 거죠. 근데 이 A는 표를 돈 주고 샀고 이 B는 받았습니다. 표를. 한 명은 돈을 주고 샀고 한 명은 공짜로 받은 겁니다. 경기 당일날 폭설이 내린다면 둘 중에 누가 눈보라를 뚫고 경기를 보러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쉽게 떠오르죠. 당연히 A가 높을 겁니다. 돈을 주고 입장권을 산 사람이 눈보라를 뚫고 차를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죠, 우리는. 입장권 가격이 지불된 이상 환불은 안 됩니다. 이 비용은 입장권 비용은 매몰된 거죠, 이미. 하지만 이 받은 사람은 매몰 비용이 없는 거죠. 자, 이 A라는 사람은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가족들과 눈보라를 뚫고 100km를 운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친구로부터 공짜로 입장권을 얻었다고 생각해보면 쉽겠죠. 이 돈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받았더라도 과연 내가 운전하고 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쉽게 해결이 되겠죠. 아,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티켓이니까 보러 가야 돼. 눈이 와도 보러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시스템 1.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지금 돈을 안 쓰고 공짜로 받았더라도 운전을 해서 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시스템 2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 B가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거의 히치하이커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태우지 않는데 어제 한 남성을 태웠다가 돈을 빼앗겼습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종종 히치하이커를 태워줍니다. 그리고 그는 어제 한 남성을 태워줬다가 돈을 빼앗겼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후회를 할까요? 이 사람은 원래 잘 안 태워주는 사람입니다. 잘 안 태워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잘 태워주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더 후회를 할까요?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는 A가 더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즉 평소에 잘 태워주지 않았는데 재수없이 태워줬다가 돈을 빼앗겼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누가 더 비난을 받을까요? 자, 이번에는 A가 23%, B가 77%입니다. 비난은 이 B가 더 높았고 후회는 A가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책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평소에 태워주던 사람이니까 언제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안 태워주던 사람이니까 한번 태워준 게 재수없이 딱 이상한 놈을 태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B가 당한 거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A가 당한 거는 재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지죠. 자,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를 한번 투자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런 상황입니다. 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폴이라는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A 주식을 팔고 B 주식으로 갈아탈까 고민했지만 그냥 입격했습니다. 갈아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폴은 B로 갈아탔더라면 $1200를 더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테슬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엔비디아로 갈아탔으면 이만큼 더 벌 수 있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1년 뒤에. 이번에 조지는 B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는 지난 1년 동안 B 회사 주식을 팔고 A 회사 주식으로 갈아탔다. 그는 이제 만일 B 회사 주식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1200를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폴은 계속 이렇게 보유하다가 갈아타지 않았고 조지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1로 갈아탔습니다.
자, 이제 누가 더 후회를 할까요? 두 사람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은 테슬라를 가지고 있죠. A 주식이라고 합시다. 두 사람 다 A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폴은 원래 A를 가지고 있었고 조지는 원래 B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폴과 조지 둘 중에 누가 더 후회를 할까요? 자, 아까 상황과 비슷합니다. 원래 안 태워주던 사람이 태워줬다가 도둑을 만났고 원래 맨날 태워주던 사람이 도둑을 만났죠. 그럼 누가 더 후회할까요? 원래 안 태워주던 사람이 태워줬을 때, 안 하던 행동을 했을 때 더 후회할 겁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한 사람, 행동을 해서 손해본 사람이 더 후회를 한다는 거죠. 조지가 더 후회할 겁니다. 똑같이 지금 A를 가지고 있지만 조지는 행동을 했고 폴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회는 조지가 더 크게 느끼는 거죠. 행동을 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폴은 행동을 하지 않았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동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와 행동을 해서 생긴 문제 중 행동을 해서 생긴 문제에 더 큰 후회를 합니다. 우리들은. 시스템 1은. 이런 경향은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또 의사가 있다고 해보죠. 연구 결과 이 치료법을 사용하면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해본 사람이 없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회와 책임 편향에 빠지면은 이 의사는 이때까지 안 하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무도 안 했던 치료 방법을 선택했다가 행동을 했다가 실패하면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고 후회를 하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죠. 안 하던 행동을 할 때. 문제는 승산에 있는 치료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연구 결과 승산에 있는 치료법인데 아무도 안 했다는 이유로 치료법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회적인 큰 손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한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확률은 언제나 있습니다. 성공할 확률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언제나 존재하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후회할 필요가 없죠. 후회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면 안 된다기보다도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면은 그런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확률이 높은 수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환자가 죽었더라도 그 의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비난을 하게 되면 옳은 결정을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옳은 선택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런 치료에 대해서든 투자에 대해서든. 투자는 어떨까요? 더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는데도 갈아타고 나서 주식이 올라갈까봐 두려워서 갈아타지 못하는 선택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A보다 B가 더 좋아 보이는데 A를 팔고 B로 가고 싶지만 혹시 내가 행동했다가 후회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못 내리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현재 투자한 것의 미래 가치에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전의 잘못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더 좋은 투자처가 나왔을 때 옮겨가지 않거나 손해보는 계좌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말했던. 다시 말해서 입장권을 돈 주고 샀다는 이유로 눈보라를 뚫고 야구 경기장으로 가는 것은 매몰 비용이 오릅니다. A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B 회사로 갈아타지 못하는 것. 이것도 매몰 비용이 오릅니다. 후회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이죠. 이런 후회들로 인해서 많은 매몰 비용이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후회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라는 게 이 저자의 조언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내용은 경험자와 기억자입니다. 경험자는 실제로 내가 하는 경험, 기억자는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죠. 실험자들은 모두 두 차례의 실험을 합니다. 먼저 1분 동안 차가운 온도의 물에 손을 담그게 했고 1분 뒤 그 손을 빼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건을 줬죠.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1분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분 뒤에 손을 빼라고 하지 않고 그 물통에 약간의 뜨거운 물을 약간 따뜻한 물이 들어가도록 밸브를 열었습니다. 물의 온도가 약 30초 동안 한 1도 정도 올라갈 정도로 따뜻한 물을 넣어준 거죠. 이 두 차례의 실험을 한 후 실험자들에게 어떤 실험을 다시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실험자들은 당연히 덜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실험을 선택하겠죠.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어떤 걸 더 덜 고통스럽다고 느꼈을까요? 실험자들이. 놀랍게도 80%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더 긴 고통을 선택한 거죠. 첫 번째 실험은 1분 동안 차가운 물에 담그는 거였고 두 번째는 1분 30초 동안 차가운 물에 담그는 거였죠. 왜 뒤에 걸 선택했을까요? 사람들은 평균적인 경험보다 마지막 또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1분 내내 고통스러웠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1분간 고통스러웠지만 뒤에 들어온 약간의 따뜻한 물 덕분에 전체의 기억이 좋아진 거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30초간의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피학적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90초와 60초 중 어떤 걸 고르겠냐고 하면 당연히 60초를 고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고통스러웠던 장면을 떠올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이미지만 떠올리기 때문에 90초를 선택한 거죠. 뒤에 따뜻한 물이 나왔다는 그 기억 때문에. 자, 이번 다른 실험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해봅시다. 한 30분 동안 음악 감상을 잘 했습니다. 음악 감상을 잘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LP판에 문제가 있었는지 찢어진 소리가 들렸고 이 고막을 때렸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마지막에 나쁜 소리 때문에 음악 감상을 망쳤군. 하지만 실제로 음악 감상은 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할 뿐이죠. 30분 동안 우리는 음악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 단 몇 초의 찢어진 소리 때문에 전체 기억을 망친 것 뿐이죠. 30분 동안 들었던 음악 감상의 경험은 경험자가 경험한 겁니다. 기억자가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에 찢어진 소리입니다. 경험자란 우리가 실제로 했던 경험입니다. 기억자는 그 경험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실제 경험은 망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망가졌다고 기억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경험과 기억 사이의 혼동은 인지적 착각이죠. 이런 혼동 때문에, 이런 기억자와 경험자의 혼동 때문에 과거 경험이 엉망이었다고 믿게 되죠. 경험자는 기억력이 낮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사실은 나쁜 경험이 아니었어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반면에 기억자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큽니다. 즉 우리는 경험자보다 기억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때 이런 질문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5억년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억년을 보내야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5억년이 지나서 돌아오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는 이 5억년 동안 다른 곳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한때 유행을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자, 이게 앞서 말했던 그 경험자와 기억자입니다. 이건 기억자죠. 이건 경험자입니다. 경험자는 5억 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기억자는 이 5억 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건 1000만 원 뿐이죠. 5억 년을 기억 못하니까 보통 누른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억나는 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요.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의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보죠. 당신은 고통을 못 이겨서 수술을 멈춰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지만 수술이 끝나면은 어떤 약을 먹고 이 수술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버튼을 누르고 1000만 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나지 않으니 조금 위안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자가 느끼는 고통에 놀라울 만큼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죠. 버튼을 연달아서 그냥 계속 누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자가 느끼는 고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연민을 느끼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는 연민을 덜 느낍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의 경험자가 느끼는 고통을 나의 기억자는 다른 사람만도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경험자가 느끼는 고통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만도 못하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낯선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자를 무시하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그런 거죠. 콘서트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콘서트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전부 다 카메라 들고 스마트폰 카메라 들고 촬영만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현재 경험보다 나의 뒤에 있을 기억자를 더 중시하는 거죠. 남는 건 사진뿐이다 라는 이런 말은 경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폭력적인 말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경험자와 기억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휴가가 끝났을 때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폐기한다. 아울러 당신은 모든 휴가의 기억을 없애주는 묘약을 삼킬 것이다. 이런 휴가에 당신은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경험자 입장에서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근데 기억이 남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떠신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1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1년 뒤에는 그 행복했던 기억을 다 잃게 된다. 당신은 이 경험을 포기하겠습니까? 선택이 쉽지가 않죠. 이런 질문이 다 경험자와 기억자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는 기억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자를 중시하려고 해도 기억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건 확실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은 이거죠. 정말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건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인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볼게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다고 해보죠. 이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그냥 혼자 어떻게 태어나서 이 동물들과 지내고 과일을 따먹고 계곡물을 마시고 별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숲속에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 과연 이 아이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기억할 거리가 많다고 해서 훌륭한 인생도 아니고 기억할 거리가 없다고 해서 암울한 인생도 아닙니다. 만약에 지난 1년간 뭘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기억나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지난 1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험자와 기억자와 둘 다 모두 나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당신의 인생에서 바로 떠오르는 행복한 기억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책의 본문입니다. 그녀는 항상 쾌활해 보이지만 행복하냐고 물으면 아주 불행하다고 한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최근 이혼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다. 당신은 전적으로 기억자의 관점에서 결혼 실패를 생각하고 있다. 이혼은 마지막에 긁히는 교양 것과도 같다. 결혼이 엉망으로 끝났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항상 나빴던 것은 아니다. 당신은 휴가 내내 기억할 만한 거리를 만드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다. 기억에 별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카메라를 치우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게 더 좋을지 모른다. 그녀는 알츠하이머 환자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유지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경험 자아는 여전히 아름다움과 상냥함에 민감하다. 이 질문,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 질문은 사실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마지막 순간들로 전체 이상을 평가한다든지 어떤 인생이 더 바람직한지 결정할 때 지속 시간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인생의 전체가 안 좋다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기억자의 관점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억자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했다시피 두 자아 모두 나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 두 가지 자아에 대해서 알아봤죠. 제일 처음에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인간과 비합리적인 인간, 마지막으로 경험자와 기억자. 시스템 1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직관력을 만듭니다. 하지만 선입견을 만들고 오류에 빠지게 하죠. 반면에 시스템 2는 그런 1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게으릅니다. 합리적이지만 게으르죠.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이코는 합리적인 인간이고 인간은 비합리적인 인간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비합리적인 사람이죠. 이런 시스템 1과 2의 영향을 받는 편향을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죠. 하지만 효율적 시장에서 말하는 이코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결정을 내리지 않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기억자와 경험자 관점에서 개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둘 다 모두 자신이라는 거죠. 경험자와 기억자 둘 다 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자를 타인보다도 낯선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5억 년 1000만 원 버튼을 누른다고 대답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행에서 사진과 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가끔은 지금 현재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좀 더 대우를 해주십시오. 카메라를 내려놓고 공연을 즐기십시오. 라는 거죠. 영상 초반에 말했다시피 이 책이 나오기 전 주류 경제학은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의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시장은 효율적이어서 오류가 없다는 거죠. 효율적 시장 이론에 사는 사람은 합리적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콘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행동경제학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간은 실수를 저지르고 오류를 만들죠. 이콘과 인간은 서로 다릅니다.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책이 나오고 행동경제학이 대두되기 전에는 효율적 시장 이론이 대세였죠.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이익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행동할 때 시장은 제대로 돌아가죠. 이 이론에 따르면 항상 주가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주가가 싸거나 비쌀 수가 없죠. 항상 합리적인 사람들이 만드는 가격이 비합리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당연히 그렇지 않죠. 만약 모든 사람이 이콘같이 행동을 해서 항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만 한다면 노인 빈곤율이 왜 높을까요?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면 노후 대비를 합리적으로 했을 텐데, 젊었을 때. 근데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했다는 거죠. 젊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이 책, 그리고 행동경제학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장을 하는 학파가 행동경제학자들이고 이 책이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책이죠. 그리고 데니얼 카너먼이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가져온 게 시스템 1과 2의 작동입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 때문에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효율적 시장 이론과 행동경제학의 논쟁이 뭐가 중요하냐 싶겠지만 우리는 투자자죠. 만약 내가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발견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행동경제학을 믿는 셈입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이런 가치와 가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한테는 문제가 더 큽니다. 효율적 시장에 근거해서 정책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연금을 들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면 연금을 만들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스스로 다 합리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거니까요. 반면에 행동경제에 근거를 한다면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금에 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정부가. 경험자와 기억자, 이콘과 인간, 시스템 1과 2. 이 책은 이 6가지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스템 1과 2가 만들어내는 편향들, 편향을 만들어내는 인간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험자와 기억자. 근데 무조건 시스템 1이 나쁜 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다시피 시스템 1은 생존에 유리합니다. 많은 잘못이 시스템 1에서 비롯되지만 대부분 옳은 일도 여기에서 기원됩니다. 시스템 1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아주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맹수의 울음소리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맹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도망쳐야겠다 라는 판단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의식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프레드의 부모님은 늦게 도착했다. 출장 뷔페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프레드는 화가 났다. 바로 프레드가 왜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게 바로 시스템 1 덕분입니다. 시스템 1이 바로 추론을 해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프레드가 왜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직관력이죠. 시스템 1은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운 사건과 평범한 사건을 구분해주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을 자동적으로 추론해냅니다. 하지만 종종 휴리스틱, 과신, 손실회피 같은 편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시스템 1도 필요하고 시스템 2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잘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이 책은 시스템 1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가장 하기 싫은 게 뭘까요? 더 많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시스템 2가 관장을 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인지적 편향이라는 손실회피, 휴리스틱, 과신, 사후 확신 편향, 후광효과, 우리의 자아는 이런 여러가지 편향이라는 지뢰밭에 서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시스템 2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이 책이 주는 결론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진짜 맞아? 잠깐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속도를 줄이고 시스템 2가 작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은 우리는 시스템 1에서 비롯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이 끝이 났습니다. 책이 아주 두껍죠. 좀 필요 이상으로 두껍습니다. 실험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좀 지루한 부분도 있고 또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간단하죠.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만들어내는 편향들입니다. 두꺼워서 손이 선뜻 안 나가지만 책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문장을 다 시스템 2를 켜둔 상태에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험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좀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고 결론을 보고 해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두면 도움이 될 책인 게 분명합니다. 사기도 확실히 덜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한 번 더 숙고를 하고 재고를 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